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매출 같은 경우에는 177억 원이거든요. PSR만 해도 한 300배 정도 되는,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4조 정도 되는데 지금 매출이 23년도 기준으로 300억, 매출 대비만 하더라도 이게 몇 배인가요? PSR 기준으로만 봐도 거의 4,500배 되는 정도.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러지를 보면은 시가총액은 거의 100조 원 좀 넘는, 참고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2000년 닷컴 버블의 정점에서 주당 3,000달러를 잠시 찍은 뒤에 99%의 주가 폭락을 경험한 바 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유준입니다. 네, 오늘은 2025년도 미국 증시 붕괴가 나타난다면 거기에 대한 트리거는 이 두 가지일 것이다에 대한 내용으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과거를 보면 가파른 금리 인상 직후에는 항상 시장이 계속 무너져 왔던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2000년도 닷컴 버블 그 당시죠. 그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정점을 찍고 횡보할 때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요. 2000년도 초에 이미 증시에는 이렇게 S&P에는 버블이 계속 끼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의 광기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광기로 만든 버블이 꺼지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트리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 당시에 그 트리거는 엔케리 청산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008년도 이때를 보면은 2007년도 한 9월 정도부터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나오는 초반부에는 증시가 그렇게 밀리거나 하는 모습이 안 나타났습니다. 근데 미일 금리 차가 4%가 되기 시작했던 거의 2008년도 정도부터 갑자기 S&P가 가파르게 밀리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당시에 엔화의 강세가 엄청나게 두드러졌습니다. 달러 대비 엔화의 강세가 되면서 시장이 밀리기 시작을 했다, 이런 거였고, 그리고 지금 증시가 이렇게 올라와 있죠, 지금. 그리고 지금 2008년도 이때 수준의 고금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게 이제 금리 인하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의 증시가 과거 당시의 수준과 비슷한 버블인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거에는 결국은 버블이 끼어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 끼어있는 버블이 붕괴가 되는 트리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버블인가에 대한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은 S&P 500의 PER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컨텐츠에 보여드린 것처럼 닷컴 버블 당시에 이게 한 33배 정도가 됐었고, 딱 2000년도 초에 지금 이게 거의 30배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S&P 500의 어닝 일드, 그러니까 기업의 수익이 전체 시총 대비 몇 퍼센트나 되느냐, 이 수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2000년도에 보니까 2%대였고 엄청나게 내려왔었죠. 그러니까 수익이 그만큼 시가총액 대비 터무니없이 작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3.28%,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한 수준이고, 2000년도 이 당시 때도 비슷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가총액이 높다라는 거고, 분모가 높다라는 거고, 그만큼 버블이 껴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PBR, 기업의 순자산 대비 시가총액이 몇 배인가를 볼 때 2000년도에 이게 5배였거든요. 닷컴 버블 때. 지금 이게 5배가 넘어가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버블이 더 크게 끼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2008년도 이 당시에는 오히려 PBR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2.5배에서 3배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닷컴 버블 수준까지 껴 있는 거니까 상당히 커진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S&P 500 기준으로는 과거 닷컴 버블 수준의 PER을 볼 수 있지만, 나스닥으로 봤을 때는 아직 버블이 먼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닷컴 버블 당시 나스닥의 PER은 상당히 높게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닷컴 버블 당시의 나스닥과 그리고 2024년도의 나스닥은 좀 다르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전체 시총의 55%가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7개의 종목이 나스닥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애플, 엔비디아, 마소,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 이 7개 종목이 전체 시가총액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개 기업이 S&P를 이끌고 있고 나스닥도 이끌고 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닷컴 버블과 다른 거는 지금은 이제 S&P의 PER을 과거랑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S&P PER이 33배 정도였고 지금 이제 30배가 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수준의 버블까지 끼어 있는 상태이고, 이제 이 7개 기업의 각각 PER을 보면은 애플이 지금 PER이 42배, 엔비디아가 54배, 마이크로소프트가 36배, 아마존이 48배, 메타가 28배, 테슬라가 118배 이렇게 높은 PER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잠재 기대성에 투자를 해서 들어온 자금들이 그만큼 기업이 남기는 이익 대비 훨씬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닷컴 버블 때 S&P 500의 흐름을 보면은 2000년도 4월 7일부터 이게 쭉 밀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 2년 동안 2000년도 초부터 2002년도 10월까지 이게 39%나 하락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 그리고 2002년도 10월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거의 바닥 구간에 접어들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주식이 계속 이렇게 하락 조정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참조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2008 금융위기 당시에도 보면은 2007년도 거의 말부터 이게 2009년도 1월 정도까지 이게 주가가 한 50% 밀렸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거를 멈출 때까지 2009년도 1월 정도에 기준금리 인하를 멈췄는데 딱 그때까지 시장이 계속 붕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그런 붕괴가 나온다면 그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S&P 500에 대한 버블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양자 버블인데, 양자 관련주들 뭐 리게티 컴퓨터라든지 D-Wave 아니면 아이온큐 뭐 마이크로 스트레러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유튜브 컨텐츠들로도 많이 생성이 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은 좀 상당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41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한 6조 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지금 남기고 있는 이익이 얼마냐면요. 일단 마이너스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은 이제 마이너스를 찍고 있는 기업인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177억 원이거든요. 2023년도 말 기준으로. 그러면은 일단 PER 자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고, 이렇게 그냥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몇 배냐라고만 봤을 때 PSR만 해도 한 300배 정도 되는, 그러니까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한 300배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버블이 지금 끼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D-Wave 퀀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패턴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9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30억 달러라고 치면은 지금 한 4조 원 정도 좀 넘겠네요. 4조 원 정도 되고 매출액이 지금 129억, 23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200억. 그래서 자연스럽게 PER은 존재하지 않고 그냥 매출 대비 기업 가치가 한 400배 정도 되는, PSR로만 봐도 400배 정도가 되는 정도니까. 그리고 매출 성장률을 보세요. 22년도 대비 매출 20% 올랐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잠재적인 그런 기대감이 있는 기술 테마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큰 돈을 여기에 투자를 해서 리스크를 감당한다는 것은 도박을 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아이온큐 볼게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패턴을 이렇게 보였고, 시가총액을 보면은 98억 달러, 그러니까 100억 달러 정도 되는 거죠. 한 14조 원 정도, 시가총액이 14조 정도 되는데, 지금 매출이 23년도 기준으로 3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천억. 그러니까 PER 자체는 존재할 수가 없고, 매출 대비만 하더라도 이게 몇 배인가요? PSR 기준으로만 봐도 거의 한 4,500배 되는 정도 엄청나게 버블이 껴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러지를 보면은 이제 가장 큰 시가총액이죠. 이 기업은 실적도 꽤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800억 달러, 거의 100조 원 좀 넘는 수준의 엄청난 거대 기업이죠. 시가총액이 이 정도고, 참고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2000년 닷컴 버블의 정점에서 주당 3,000달러를 잠시 찍은 뒤에 99%의 주가 폭락을 경험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이 지식백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규모도 크지 않은 업체였으나 이 잉여금이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이나 대출 증자를 해가지고 비트코인에 몰빵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본업과 전혀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코인 거래소와 채굴업체 등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보다
훨씬 더 높은 상관관계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가총액은 100조 원이고 지금 매출은 7천억, 21년도 7천억, 7,500억, 22년도 7,400억, 23년도 7,300억. 그냥 매출은 계속 똑같아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21년도에 마이너스 1조 1000억, 22년도에 마이너스 1조 8천억, 뭐 이렇게 23년도에 마이너스 1000억.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PER 자체를 기대할 수 없고, 매출 대비 시가총액을 보면은 150배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40배 정도?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버블이 잔뜩 껴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양자 관련된 기업들 이렇게 버블이 상당히 껴있고 실적적인 거는 내실 자체가 아예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테마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고 리스크가 상당히 커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양자 버블이나 아까 S&P 500의 지금 높은 PER이나 어쨌든 시장에 상당한 버블이 껴있는데 여기에 이제 붕괴 트리거는 뭐가 될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장기채 금리가 인하로 전환이 됐을 때, 떨어지는 트렌드로 전환이 됐을 때 20년물 기준으로 금리가 1% 하락하면은 장기채 가격은 20%가 상승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증시 성장률을 뛰어넘는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되면은 증시에서 미국채, 장기채로 투자금들이 피봇돼서 전환돼서 옮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증시 붕괴의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버블이 상당히 껴있는 상태에서는. 왜냐면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투자자들이 한 번의 큰 조정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이제 25년도 1월 달에 금리 결정을 하는데 지금 지표만 봤을 때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거든요. 그래, 인상하게 되면은 엔캐리 청산이 추가적으로 일어나면서 이렇게 시장이 조정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저는 증시 붕괴의 트리거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장기채 금리 인하가 일어난다라고 기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 때 시장이 이렇게 닷컴 버블이나 2008 금융위기 당시나 어쨌든 그 시장이 밀리기 시작할 때 동일했던 게 이제 고금리가 이렇게 정점에 달해서 인하가 되려는 그런 트렌드에 들어가 있었었고요.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고금리의 정점에 증시도 이렇게 정점이었던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죠.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조정이 나왔을까? 뭔가 트리거가 있어야 될 텐데, 이 광기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저는 그게 장기채 금리 인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20년물이 1% 인하가 될 때, 금리가 떨어질 때마다 가격은 20%씩 올라가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채권의 수익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채권의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이벤트가 나타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 때 2000년도 닷컴 버블 증시가 딱 밀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2000년도 8월부터 엔캐리 자금의 청산도 일어났지만 이때부터 증시가 밀리기 시작을 했었고, 2007, 8년도 그 당시에는 7년도 9월 이후부터 시장이 크게 밀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을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각각의 파트를 보면은 이게 지금 2년물이랑 10년물 금리 차에 대한 그 스프레드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했을 때, 마이너스로 갔을 때가 역전했을 때가 이때 각각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시장이 이제 밀리기 시작했던 그 기간 동안 보면은 다시 장기채 금리가 더 높고 단기채 금리가 더 낮아지는 그 괴리가 더 벌어지는 순간이 나오거든요. 그때가 각각 똑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장기채 금리가 더 높고 단기채 금리가 더 낮아지는 게 이제 초입부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딱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0년도 초반 당시와 2008년도 초반 당시와 지금의 모습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대비 오히려 장기채 금리가 높아지면서 단기채 금리보다 장기채 금리가 더 높아지는 이런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비슷한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닷컴 버블 때 S&P의 조정이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나왔었고, 그리고 2008 금융위기 때도 2009년도 1월까지, 2007년도 말부터 2009년도 1월까지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당시 때 기준금리가 이 파랑 색깔이고요. 이 파랑 색깔. 그리고 지금 20년물은 없는데 여기에 30년물 기준으로 보면은 검은색이 30년물이거든요. 이렇게 30년물이 이 기간 동안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게 보여져요. 근데 2000년도 닷컴 버블 때도 거의 한 1% 가까이
빠졌었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1% 이상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2008년도 때는 마지막에 더 많이 빠졌었죠. 이때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까지 일어나면서 금리가 급격하게 인하되면서 더 많이 빠졌었던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준금리랑 오히려 장기채 금리가 거의 비슷하거나 또는 장기채 금리가 더 높은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좀 특별 케이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말에 이제 대선이 있었었고 내년도 1월 이제 트럼프 2기 정부의 운영이 시작이 되기 전에 지금은 정부나 연준이 개입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1월에 만약에 장기채 금리가 여전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연준이 공개시장 조작 OMO를 통해서 국채를 매입하고 이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 장기채 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치로 계속 점점 다운을 시켜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채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장기채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순간이 나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20년물 기준으로 보면은 20년물 금리가 2% 올라가면은 가격은 40%가 빠지듯이, 금리가 2%가 떨어지면은 오히려 반대로 가격은 40%가 또 올라가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반대로 1%의 금리가 떨어지면은 오히려 반대로 가격은 20%가 상승하는, 이것만 해도 1년 S&P 증시 성장률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순간만큼은 증시에서 버블이 껴있는 증시에서 이쪽으로 피봇돼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저는 이렇게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트리거는 버블이 껴있는데, 두 번째 트리거는 일본 금리 인상에 따른 엔크리 청산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월 23일에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을 예정하고 있는데, 왜 1월 달에 일본이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냐? 지금의 물가라든지 지금의 환율 수준이 2024년도 7월 말 때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 올리면서 시장에 충격파를 던졌을 때 그 당시의 지표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환율도 지금 비슷한 수준이고 물가도 그 당시와 지금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일본 중앙은행이 말하는 경제와 물가 흐름이 예상과 일치할 경우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기준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엔달러 환율을 봤을 때 엔화가 계속 약세가 되면서 달러당 158엔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물가도 2024년도 7, 8월 그 당시와 거의 동일한 수준까지 가파르게 치솟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엔화 약세가 계속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12월 물가도 더 가파르게 치솟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월 달에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일본이 24년도 7, 8월에 그 금리 인상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때 시장이 크게 밀렸던 것처럼 버블이 끼어있는 미국 증시 붕괴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또 보고 싶다라고 했던 그게 뭐였냐면은, 내년도 이제 급여 인상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일본의 임금 상장률이 25년 1월 8일에 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1월 8일이 공교롭게도 미국의 FOMC 회의와 또 겹칩니다. 시점이. 제가 봤을 때는 25년도 1월 8일 정도면은 미국의 금리 결정 방향성이라든지 일본의 금리 결정 방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1월 23일이나 1월 29일에 금리 결정이 있지 않아도 1월 8일에 이미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어느 정도 미리 반영이 되기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먼저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장기채 관련돼서 이제 미국이 그러면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물가 상승 압력이 나와서
그렇게 되면 장기채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장기채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물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수준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게 보여지지만 실업률이 다시 치솟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실업률이 치솟는다는 거는 경기 침체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실업률을 지금 좀 더 우선해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왜냐면 지금 연준은 계속 금리를 인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이렇게 치솟았다라는 거는 지금 뭔가 시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고, 실업률이 가파르게 지금 늘어났어요. 24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실업률 변화를 보면요, 3.7%에서 거의 4.2% 정도로 0.5%나 실업률이 올라간 거거든요. 실업률이 0.5% 올라간 거는 정말 이게 작은 수치가 아니에요. 상당히 큰 수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업률 데이터를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봤어요. 이게 이제 2024년도 12월 6일에 미국 노동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24년도 9월, 10월, 11월 연속적으로 봤을 때 고용률이 60.2%에서 24년도 9월에, 이게 10월 달에 60.0%, 그리고 이게 11월 달에 59.8%로 계속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고용률이 줄었다라는 것은 반대로 이렇게 실업률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불과 3개월 만에, 9월, 10월, 11월 만에 고용률이 0.4%나 준 거거든요. 3개월 만에 0.4%면 이 속도가 상당히 지금 빠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미국의 전체 인구수입니다. 이게 단위가 1000명이고요. 2억 7천만 명. 인구수가 2억 7천만 명이고, 여기에서 이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인구수가 한 1억 6,800만 명. 이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1억 6,180만 명 정도가 고용이 되어 있고, 근데 실업자 수가 보시면 24년도 9월 달에 683만 명이었는데 이게 10월 달에 698만 명으로 늘어나고, 24년도 11월에 보니까 이게 715만 명까지 늘어나요. 그러니까 실업자 수가 몇십만 명이 불과 3개월 만에 늘어난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참조할 만한 내용이, 실업된 기간이 27주가 넘어간, 그러니까 한 6개월이 넘은 사람들의 수가 또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23년도 11월만 하더라도 이게 120만 명이었는데 이게 24년도 9월 달에 163만 명, 그리고 이게 24년도 11월에 166만 명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장기 실업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이때 금리 인하를 하고 있었는데도 계속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추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2월도 실업률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기가 힘들어요. 실업률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만약에 실업률이 늘어나는 추이가 계속된다고 하면은, 특히 이제 내년도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실업률이 더 치솟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연준이 계속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고, 그렇게 실업률이 늘어나게 되면은 미국 정부 세수의 약 30%를 차지하는 이 사이드에서, 급여세라든지 이 사이드에서 이제 영향을 입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특이했던 게, 고용된 인원의 수가 약 1억 6천만 명 정도라고 했었는데, 외국인 출신의 이민자들이 있고 미국인 출신의 네이티브가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 출신의 사람들의 고용된 자료를 보니까, 외국인들은 오히려 23년도 11월 대비 24년도 11월에 고용자 수가 늘었어요. 고용률은 조금 더 줄었는데, 한 1% 가까이 줄었는데 고용된 인원수는 오히려 늘었거든요. 한 40만 명 정도 늘었어요. 근데 고용률이 이렇게 1%가 줄어든 이유가 뭐냐? 이민자의 수가 늘어났어요. 이민자의 수가 4,740만 명에서 1년 만에 4,870만 명으로 100만 명 이상이 늘어나게 된 거죠. 인구수가, 이민자 인구수가. 그러니까 취업한 인구수는 늘었는데 고용률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온 거죠. 이민자 수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분모가 늘었기 때문에. 근데 미국인들은요, 오히려 고용된 인원 수가 1억 3,172만 명에서 1억 3천만 명으로 줄어버립니다. 거의 10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것이죠.
그러면서 고용률도 59.8%에서 59.2%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리고 또 하나 좀 특이했던 거는 23년도 11월 대비 24년도 11월에 노동 데이터를 보니까 농업 사이드에서는 사실 고용된 인원수가 줄긴 했는데 이건 사실 그렇게 큰 데이터는 아니니까 미미하다고 보고 있고, 대부분의 고용 같은 경우에는 비농업 사이드에서 나오거든요. 99%가 이 비농업 사이드에서 나오는데 가장 큰 부분이 민간 사이드고요. 민간 사이드에서는 한 100만 명 이상 고용된 인원이 줄었고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엄청나게 지금 고용 인원이 많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정부 사이드에서는 오히려 고용 인원이 늘었습니다. 2200만 명, 엄청 많네요. 근데 여기에서 한 40만 명이 1년 만에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고용한 인원이 40만 명이 추가가 되었다, 1년 만에. 근데 민간은 오히려 한 110만 명을 줄여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와, 근데 이거 40만 명 있잖아요. 이 40만 명에다가 연간 3만 불만 곱해도 이게 한 15조 원 정도 됩니다. 15조 원. 연애. 이게 또 다 어디서 나가겠어요? 정부 예산에서 나가겠죠. 그러니까 예산은 또 마이너스가 더 커지고 뭐 이런, 이게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나 싶어요. 이런 것들을. 네, 그렇다라는 거는 이것만 봤을 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지금 민간에서 일자리를 가파르게 줄이고 있는 거예요. 벌써 100만 명이나 1년 만에 줄였기 때문에 100만 명 이상. 근데 오히려 정부가 좀 늘리면서 이거를 방어를 어느 정도 했었는데 저것도 이제 불필요한 잡을 더 많이 늘렸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 고용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선을 앞두고 뭐 이런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제 대선 직후니까 이제 하나둘씩 그 억지로 끌어올렸던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그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이미 민간에서 저 정도로 일자리를 줄였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심지어 지금 계속 금리 인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대비 11월의 일자리가 지금 거의 35만 명 가까이 줄었거든요. 한 달 만에. 그렇다는 거는 확실히 민간 사이드에서 일자리를 지금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추이를 또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멈추기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실업률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경기 침체 위기가 더 커지는데 만약에 물가는 올라가요. 그러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미국이 지금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보편적 기본관세를 도입한다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정부의 세수적인 목적도 있지만, 근데 그걸 하더라도 어쨌든 제조업이 미국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투자를 하고 채용을 하는 데는 어쨌든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고,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은 상당한 출혈을 감당해야 되지 않나. 트럼프가 하려는 정책, 그게 연준이 하고 있는 정책과는 또 반대되는 움직임이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대선 공약 이행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거를 내년도에 바로 이행을 한다고 하면은 미국도 내년 한 해 동안은 사실 출혈을 감당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물가 상승 압력이 나오면서 기준금리가 동결되거나 인상 가능성이 갑자기 대두되면은 실업률이 치솟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아니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시장에 붕괴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의 그런 소비나 투자에 대한 심리가 많이 죽어버리면 자연스럽게 물가도 잡히고 금리도 낮추고 실업률도 다시 낮추기 위해서 뭐 또 정부가 자금을 투입하거나 뭐 이런 움직임들이 나올 텐데, 연준이 하려는 정책과 트럼프의 정책이 너무 다른 방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처럼 물가가 완벽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2.78% 좀 왔다 갔다 하던데, 완벽하게 물가가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률은 높아져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는 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물가 상승 압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보편적 기본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되면은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년에 그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지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그 와중에서 지금 상당한 버블이 껴있는 상태이고 엔화의 약세는 상당히 되어 있고 일본의 물가는 상당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엔케리 자금의 청산이 나오면서 증시에 붕괴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이제 1차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2차 트리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연준이 계속 기준금리 인하 트렌드를 만약에 유지할 수 있게끔 된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보편적 기본관세 도입을 1년 동안 유예한다라든지 뭔가 물가 상승 압력을 끌어올리지 않고 상승 압력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언급을 해준다면은 연준의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 횟수를 늘리거나 해서 자연스럽게 시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실업률이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나오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기준금리의 인하 추이에 따라서 장기채 금리도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인하가 안 된다면은 연준이든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나가면서 인하되게끔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쨌든 장기채 금리는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 1%가 인하되면은 반대로 수익은 장기채 가격은 20%가 올라가기 때문에 1년 동안 이로 인해서 단기간에 장기채 가격 상승으로 나오는 수익률이 증시의 성장률을 뛰어넘는 순간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버블이 끼어있는 S&P에서 이쪽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은 증시의 2차 붕괴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제가 그려본 그런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실제 추이는 계속 여러분들이 해당 날짜별로 금리 결정을 했을 때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의사결정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이들, 이런 지표 발표 전에 또는 발표 후에 이런 추이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업데이트를 계속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시면은 아세안 패스 이 채널 멤버십에도 한번 가입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특정 이슈가 있을 때 이렇게 바로바로 게시글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회원 전용 게시글로 따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요. 빠르게 팔로우업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미국이라는 시장에 대해서 아까 고용 데이터라든지 뭔가 좀 더 깊게 봐야지만이 보이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미국 시장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라는 지금 전자책을 쓰고 있고요. 1월 중에 지금 출판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미국의 현재 문제가 무엇이고, 그거를 트럼프가 어떤 대선 공약으로 해결을 할 것인지. 참고로 트럼프는 1기 때도 그렇지만 대선 공약 이행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대선 공약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는데 그게 근거가 어떻게 되고 실제 뭐 예산이나 인구 구조, 통화 등 뭐 에너지 구조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현실성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잠재 수혜주는 무엇인지까지 설명하는 전자책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댓글에 있는 링크에서 사전 예약 알림 신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전자책이 출판이 되면은 안내 메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평안하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